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900조 원을 넘어섰고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만약 하이퍼인플레이션이 터진다면 여러분의 월급은 휴지 조각이 되고 평생 모은 저축은 한순간에 증발할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 늘어나는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이건 IMF가 터지기 전에 보여주는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거대한 바다에서 지금 조용한 쓰나미가 일어나고 있어요.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지만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엄청난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1997년 IMF가 오기 전에 언론에서는 감췄지만 경제 지표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겉으로 안정해 보이는 경제도 숨겨진 신호들을 통해 위험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건 바로 이겁니다. 경제 지표들이 보내는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신호, 각종 지표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경제 뉴스 속 숫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위험 신호가 켜졌을 때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금부터 그 생존 매뉴얼을 공개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국채 금리입니다. 국채 금리란 쉽게 말하면 정부가 돈을 빌릴 때 약속하는 이자율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신용도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죠? 당신의 신용도가 낮아지면 은행 이자는 올라갑니다. 왜냐? 언제 안 줄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올려서 많이 받아가는 겁니다.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국채 금리는 경제의 체온계와 같습니다. 정상 체온이 36.5도인 것처럼 각 나라마다 적정한 국채 금리가 있어요. 한국의 경우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대를 넘어서면 경계해야 하고 4%를 넘으면 상당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실제 사례로 2011년 그리스 위기 때를 보면 그리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마치 고열이 40도를 넘은 상황과 같아요. 그리스 정부가 빚을 못 갚을 것 같다고 판단한 거죠. 최근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3.5% 수준까지 오르면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상황입니다. 두 번째, 환율이에요. 환율이란 쉽게 말해 우리 돈과 외국 돈의 교환 비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라는 건 달러 1개를 사려면 우리 돈 1,400원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환율의 높이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마치 강물이 조용히 흐르다가 갑자기 거세게 흐르기 시작하면 위험 신호인 것처럼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면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일주일 사이에 1350원에서 1420원으로 70원이나 뛰었다고 해보죠. 이건 마치 평소 잔잔하던 강물이 갑자기 급류로 변한 것과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달러를 팔아서 자신의 나라로 가져간다면 국내에 달러가 많이 없어질 테고 당연히 달러는 귀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한 개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한국 원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환율이 올랐다고 하는 겁니다. 1997년 IMF 위기 때를 보면 환율이 800원대에서 시작해서 한 달 만에 2,000원 가까이까지 폭등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설마 2,000원까지 갈까? 라고 생각했지만 시장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죠. 세 번째는 물가상승률입니다. 물가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이란 쉽게 말해 물건값이 오르는 속도입니다. 작년에 1,000원이던 라면이 올해 1,100원이 됐다면 라면의 인플레이션은 10%인 거죠.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2% 수준입니다. 이건 마치 적당한 운동이 건강에 좋은 것과 같아요.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5%를 넘으면 주의해야 하고 10%를 넘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몇 달 전과 비교해서 장바구니 물건들의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다면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을 체감하는 순간입니다. 특히 식료품, 전기요금, 가스비, 교통비가 동시에 오르기 시작하면 경계 신호로 봐야 합니다.
네 번째, 부동산 거래량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볼 때는 가격보다 거래량을 먼저 봐야 합니다. 거래량이란 실제로 집이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마치 카페에서 커피를 파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주변 커피숍들이 커피 한 잔은 5,000원으로 팔길래 나도 그렇게 하다가 잘 안 팔려서 4,500원으로 내렸는데 그래도 손님이 안 온다면 이건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집값이 조금 떨어졌는데도 거래가 거의 없다면 사람들이 더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08년 미국 서브프라미 모기지 사태 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이것이 금융위기로 이어졌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평소의 30%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강남, 서초 같은 핵심 지역의 거래마저 멈춘다면 부동산 시장 전체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등이 켜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금융기관 부실채권 비율입니다. 부실채권 비율이란 쉽게 말해 은행이 빌려준 돈 중에서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비율입니다. 마치 식당에서 외상값을 받지 못하는 비율과 비슷해요. 정상적인 부실채권 비율은 1% 미만입니다. 만약 이 비율이 2에서 3%를 넘기 시작하면 은행들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5%를 넘으면 심각한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5%를 넘었고 이로 인해 여러 은행들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주의 깊게 봐야 할 상황입니다.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이 5가지 신호들을 잘 봐보세요. 이제 이런 위험 신호들을 포착했을 때 개인이 할 수 있는 자산보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화 달러를 포함한 현금 확보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가장 필요한 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에요.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성 자산은 예금, 적금, MMF 같이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돈을 뜻합니다. 실제 사례로 코로나19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은 팔기 어려웠지만 현금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요. 둘째, 부채 관리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변동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율이 계속 바뀌는 대출이고 고정금리는 처음 약속한 이자율이 끝까지 유지되는 대출입니다. 마치 휴대폰 요금제에 비유하면 변동금리는 사용한 만큼 내는 종량제이고 고정금리는 정액제와 같아요. 경제가 불안할 때는 정액제가 더 안전하겠죠? 셋째, 자산 분산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처럼 모든 돈을 한 곳에 몰아넣으면 안 됩니다. 예금, 주식, 부동산, 달러, 금 등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전자산인 예금, 국채의 40%, 성장자산인 주식, 부동산 40%, 대안자산인 달러, 금, 원자재 20% 정도로 배분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매주 확인해야 할 지표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는 환율을 확인하세요. 달러 원 환율이 전주 대비 20원 이상 움직였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화요일에는 국채금리를 체크하세요. 한국 10년 국채금리가 3.5%를 넘으면 경계, 4%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수요일에는 물가 관련 뉴스를 살펴보세요. 생필품 가격이 전월 대비 5% 이상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목요일에는 부동산 거래량 정보를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나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금요일에는 증시 동향과 금융기관 관련 뉴스를 점검하세요. 은행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거나 부실채권 관련 뉴스가 자주 나온다면 금융권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지표에서 동시에 위험 신호가 나타난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세요. 1단계,
비상현금을 더 늘리세요. 평소 3개월 생활비를 현금으로 두었다면 6개월치로 늘리는 거예요. 2단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마치 태풍이 올 때 외출을 자제하는 것처럼 경제 폭풍 때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3단계, 대출 상환 계획을 점검하세요. 당장 갚을 수 있는 빚이 있다면 미리 갚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세요.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경제 지표를 읽는다는 것은 일기예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 비가 온다는 걸 미리 알면 우산을 챙겨갈 수 있듯이 경제의 먹구름을 미리 포착하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경제 지표들은 마치 우리 몸의 건강 지표와 같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이 몸의 이상 신호를 알려주듯이 국채금리와 환율 변동, 부동산 거래량은 경제의 체온을 재는 온도계입니다. 기억하세요.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거세지듯이 말이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읽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제 공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